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보겠습니다. 현대 소설이고 내용을 바로 볼게요. 새처럼, 자, 도요새에 관한 명상인데 처음에 이제 새가 나왔네요. 아마 도요새겠죠?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일단 나가 나왔다.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기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구속을 많이 받고 있나 봐.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 멀리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 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아, 이 땅이 문제군요. 이 땅이 나에게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구속을 제공, 그러니까 나를 구속한다는 거죠. 이 땅이 나를 구속한다. 멀리로 떠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싶다.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제가 했었는데 현대 소설은 시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알려면 시대가 이제 몇 개 없죠. 근데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 나오면 군사 독재와 관련이 있을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롭고 싶다든가,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군사 독재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역시 그 군사 독재 억압 이런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가 있어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거기서 이제 그 애국가가 아니라 옛날에 TV가 시작하거나 끝날 때 애국가를 틀어주는데 애국가에 보면 이제 그 새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철새들이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화자가 새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못 떠나네, 안타깝네, 이런 내용의 시예요. 그러니까 걔도 이 땅을 뜨고 싶어 했던 거죠. 자유를 찾아서.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땅이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저 새처럼 이 구속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나그네 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새는 화자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떠나는 거.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애. 그쵸? 새가 세상을 뜨고 있는 거죠. 나는 못 뜨는데. 간절하게 사무쳤다.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신할 수 없다면 내 새, 다음 세상이죠. 다음 세상에서라도 새가 되어 태어나고 싶었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었다. 선택권을 준다면 새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저 툰드라가 고향인 도요새가 되어 높게 멀리 날고 싶었다. 자, 도요새가 나왔네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도요새의 특성이 나오는데 도요새는 시베리아, 툰드라가 고향이래요. 그러니까 추운 지역이죠. 추운 지역. 이 추운 지역을 날아다니는 도요새가 되어 날고 싶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동진강 하구로 내려가다가 삼각주 갈대밭을 채 못 가 남쪽으로 뚫린 큰 길로 접어들었다. 한쪽으로 바다를 낀 그 길로 500m쯤 내려가면 해안 경비군 파견대가 있었고 다시 그만한 거리를 더 내려가면 웅폴이란 옛 포구가 나섰다. 그러니까 웅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이죠. 지명, 지리적 배경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포구였다는 거예요.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던 거죠.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도 축항에 항구를 만드는 걸 축항이라 그래요. 항구를 만들고 소형 발동선이 닻을 내리고 그러니까 배가 드나들었고 모래펄에 그물이 어수선하게 널렸던 웅폴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잡는 배들이 드나들고 그런 마을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내륙 쪽에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공단, 공장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뭘 나타내요? 산업화, 문명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 이제 포구가 아니었다. 동남만연하니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쯤. 그렇죠.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옛날에는 특히 이런 게 좀 심했는데 폐수를 그냥 방류를 막 했어요. 몰래 갖다 버리고 대놓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이걸 제한하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있더라도 감시가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이제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모른 척하고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폐수로 오염이 되어서 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때마침 웅포리까지 포장도로가 닦이자. 이 포장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장도로, 산업화, 문명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은 유흥가로 변했다. 불과 3년 전이었다. 자, 그러니까
고기잡이를 했던 마을,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다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고기잡이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왜?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죠. 산업화 문명화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들은 그럼 이제 생계수단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유흥가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어민들은 해변가에 포장주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다. 물론 물고기는 부근 어촌에서 받아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어요. 옆에가 바닷가니까. 근데 웃긴 건 그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아니야. 예, 근처 어촌 다른 데서 사온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매운탕과 생선회를 파는 거죠. 웃기죠. 변해버린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삶도 이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웅포리로 몰려 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단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사람은 많아지니까 장사는 좀 되겠죠. 장사가 쏠쏠이 잘 되자 버스 노선까지 생겼다. 돈깨나 만지는 시내 투기꾼들이 웅포리에 여자까지 갖춘 큰 방석집을 벌였다. 방석집은 이제 그 언니들 나오는 술집을 말해요. 웅포리는 단박 소문난 유흥가로 발전했다. 나는 웅포리로 가는 참이었다. 그곳으로 가면 내가 늘 찾는 집이 있었다. 유흥가에서 좀 떨어진 암벽 아래 이 아바이집이란 해묵은 소주집이 있었다. 여러분이 아바이 들어보셨죠? 아바이 순대라고 하잖아요. 이 아바이라는 말이 함경도 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강원도 쪽에 가면 아바이 순대 마을이 있어요. 그게 왜 아바이 순대 마을이 거기 있는 거냐면 함경도에서 피란 6.25 때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그 고향 가까운 곳에 가서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게 강원도에 정착을 하신 거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먹던 음식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거기 이제 아바이 순대 마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바이는 이제 북한 말입니다. 어쨌든 아바이찜이란 해묵은 소주집이 있었다.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손자 하나를 데리고 소주에 매운탕을 파는 들어앉은 주막이었다. 술집. 그 할머니는 함경남도, 그죠? 함경남도 함흥에서 6.25 전쟁 흥남철수 때 피란 나온 38따라지로, 그러니까 이 38따라지가 뭐냐면 6.25 때 피란 온 사람들을 38따라지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 술집을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았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버지도 그 북한에 내려온 사람이에요. 6.25 때. 서울서 내가 낙향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바이 집으로 갔다. 요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내가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낙향했는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바이 집으로 갔다. 그다음 보시면 이젠 너도 아비와 같이 나눌 나이가 된 것 같아. 이 약간 말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너가 어릴 적부터 나는 사실 오늘같이 이런 날을 기다린 셈이지. 자식과 술잔 함께 할 날을 말이야. 내 맺힌 과거 지사를 들어줄 놈은 역시 맏아들밖에 없으려니 하고 말이야. 자, 과거에 뭐가 이제 한이 맺힌 게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목로에 소주병을 놓고 마주 앉아 아바이집 그 소주집에서 소주병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동해를 볼 때 느끼는 의미, 도요새를 왜 사랑하냐를 처음으로 가슴 깊게 새겨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보면 내가 도요새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도요새를 사랑했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엔군 포로가 되자 나는 곧 전향했어. 여러분, 유엔군의 포로가 됐다는 건 이 사람이 원래 공산군이었다는 거예요. 공산군이니까 유엔군한테 잡혀서 포로가 됐다는 거고, 전향을 한다는 건 그 이데올로기를 바꾸는 거예요. 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군이면 국군으로, 국군이면 공산군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걸 전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산군이었는데 유엔군 포로가 되었고, 그러면서 전향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뜻에 따라 국군으로 자원 입대한 셈이지. 6개월 뒤 금화 전투에서 훈장을 받고 난 육군 소위로 승진되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전향을 하면 잘 안 믿어줘요. 그렇잖아요. 제가 원래 공산군이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국군이래. 그럼 걔한테 사실 총을 쥐어주는 것만도 되게 무서운 일이죠. 뭐 배신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전향을 할 때 그냥 못 믿기 때문에 가족을 볼모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전향을 하면 네 가족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뭐 보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볼모로 잡고 이제 전향을 허락하는 경우도 많았고, 뭐 어떻게 믿습니까? 네. 못 믿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길래 육군 소위로 승진을 했다잖아요. 그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때가 일사후퇴 끝난 데였으니 그로부터 다시 고향 땅을 못 밟고 말았다는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향은 함경도예요. 함경도. 그러니까 북한의 고향인데, 그래서 이제 공산군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전향을 했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야. 껍질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던 병아리가 다시 달걀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이미 원상태 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랄까. 자, 그러니까 고향에 못 가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향조차 한 거예요. 네, 전향조차. 근데 결국은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써놨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그 다음을 보시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뒤지더니 낡은 편지 봉투를 집어냈다. 아버지 손이 떨렸다. 나는 아버지가 또 고향 통천에 두고 온 조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조부모님과 두 삼촌, 고모 두 분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여주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이미 그 낡은 사진을 수십 차례도 더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은 명함 크기의 그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색이 낡아 누렇게 바래진 우표만한 증명사진이었다. 넌 이제 이해할 거야. 이 사진 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줄. 아버지는 그 사진을 내게 건네주었다. 모서리는 이미 닳았고 거북등같이 가로세로 주름 맞아진 색바랜 사진엔 처녀 얼굴이 박혀있었다. 갈리머리를 저고리 어깨 앞에 내린 곱상한 사진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통천에 계신다던 옛 약혼자시군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도요새를 좋아하는가? 나만 알아? 혹시 나만 아는 거니? 왜 도요새를 좋아할까요? 아까 도요새가 뭐라 그랬죠? 위에서 시베리아나 툰드라가 고향인 도요새예요. 추운 지역에 사는 새라고요. 북한에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 새고, 그 새를 보면 북한이 떠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남한까지 날아온 저 도요새들도 북한에 가겠죠. 내 고향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헤어진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싸워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죽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헤어진 거잖아요. 생으로. 이게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네, 이건 너무너무 괴롭고 평생의 괴로운 일입니다. 이게 해결도 할 수 없는 일, 죽을 때까지 이거 해결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지금 어떤 가족들이야? 남한에 내려와서 여기서 만난 부인과 거기서 나온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이제 못 하고, 뭐 얘기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혼자서 이 약혼자 사진 보면서 가슴 아파했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있는 부인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그렇다고 이 부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생으로 이별을 했으니까 그게 참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뭔가 매듭짓지 못한, 뭐 그런 어떻게 됐을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을 가족들이 보면 또 가족들도 마음이 상할까봐 가족들 몰래 봤겠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한 남자로서 자란 이 아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의 속마음을 드디어 처음으로 털어놓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도요새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원래 이제 새를 좋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도요새를 사랑하는 이유를 듣게 되고 그 마음에 이제 연민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나도 도요새에 좀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거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 봅시다. 병국의 아버지는 철새가 노래할 때면 새를 보면 이북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시간만을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요새를 사랑하는 이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가족들이 그리운 마음, 뭐 이런 거. 병국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작된 병국이, 자, 이 병국이가 나예요.
그래서 아까 병국이가 서울에서 낙향했다 그랬죠. 예.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왜 낙향했는지. 잘렸어요. 퇴학을 당했습니다. 아, 이게 나오네요. 제적됐다고. 그죠?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예요. 군사 독재. 그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어마어마했던 시절이죠. 그때 얘도 시위를 하다가 잘린 거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떼나 보러 나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루는 병국이 군에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고 병식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군에 왜 억류가 되냐면 병국이가 그 군사 뭐라 그러지? 제한구역? 군사 제한구역에 들어가요. 병국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군에서 너 거기 왜 들어갔냐? 이때만 해도 뭐 난파 간첩이네 뭐네 그래갖고 굉장히 좀 삼엄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제한 지역에 들어가니까 이제 잡혀간 거죠. 군에 조사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오시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데리러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근데 얘가 군사 제한 구역에 왜 들어갔냐? 출입 제한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 제한 구역에 왜 들어갔냐면 새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새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을 조사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병식이가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식이와 이야기를 해요.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었지. 자, 그러니까 이제 병식이가 새를 독살해서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야,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을걸.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인정하고 근데 뭐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얘기죠. 병식이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얘기의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 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뭐래? 병국의 목청이 높아졌다. 자, 여러분. 아까 위에서는 나가 있었잖아요. 나. 그죠? 여기잖아.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1인칭 시점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병국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게 시점이 바뀝니다. 이렇게. 시점이 바뀌면 더럽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점이 바뀌었다는 거. 주모가 술 주전자와 안주를 날라갔다. 나 원별 맑고 같은 소리를 다 듣는군.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가 있나? 형, 이 지구에 사는 새를 누가 몽땅 사들였어? 아니면 형이 매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새가 형 거냐? 이런 얘기죠. 형 거냐? 지금은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될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철새들은 뭐 이렇게 뭐 지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냥 새도 죽이면 안 돼요. 이게 죽일 수 있는 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둘기는 죽여도 돼요. 네, 비둘기는 그게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비둘기를 죽여도 된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죽여도 된다라기보다 이제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잡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 말은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법이 뭐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근데 이제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옛날에는 뭐 환경 보호, 뭐 동물 보호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뻔뻔하죠. 예, 당당합니다. 뭐 당신 새야 그게? 뭐 형새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으로 밀었다. 잔에 술을 쳤다. 형 우선 한 잔 꺾지. 형제 우정을 위해서. 누가 너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부터 대. 병국이 술잔을 밀며 소리쳤다. 아, 왜 그래? 두루미나 큰악새 같은 보호조가 아닌 흔해 빠진 잡새 죽였다고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있는 건 죄가 되고 돈 많은 놈 허가낸 사냥총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자,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병식이가 왜 새를 죽이는가? 바로 이겁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 독살을 해서 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제가 뭔지 아세요? 뭐 네이버에 쳐봐. 박제.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에? 벽에 사슴 대가리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사슴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막 올빼미처럼 생긴 거 막 이렇게 약품 처리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막 장식을 하죠. 근데 이게 문화가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이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없진 않아요.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 사냥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걸 합니다. 네, 박제. 뭐 지금은 이제 사냥이라는 걸 잘 하진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 70년대, 80년대는요. 사냥을 많이 했어요. 특히 누가 이걸 좋아했느냐? 군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군인분들.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좀 높은 계급의 군인분들 집에 가면 꼭 이렇게 동물들 박제한 걸 이렇게 쫙 전시해 놓고 했단 말이죠. 그게 유행이야. 유행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아까 병국이가 그 군사제한구역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식이는 거기 들어가도 안 잡혀가는 거야. 왜? 그 군인 그걸 시킨 군인이 있겠죠. 걔가 무기를 해줬겠지. 그죠? 뭐 그런 걸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병식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거예요. 새를 잡아서 박제해서 호구를 잇는다는 건 뭐냐면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네, 먹고 산다.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 박제해서 먹고 사는 건 죄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죄가 되고, 그러면 저기 사냥하는 애들은 새 사냥하는 사람들은 그럼 잘못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돈 많은 놈들은 그 사냥총 허가내가지고 그걸로 새 빵빵 싸서 죽이는데 그건 죄가 안 되고, 나는 새 잡아서 박제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그건 죄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병식이 코웃음을 치곤 술을 들이켰다. 이 지구상의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낼 수는 없어. 자, 이건 생태보호적인 병국이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그 개떡같은 이론은 집어치워.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는 30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그중 내가 50마리쯤 죽였다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아까워? 안타까워? 그렇다면 수제 참새구이도 없애버리지 뭘. 가축인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고. 자, 이 부분은 참새구이, 그 당시에 진짜 참새구이를 팔았어요. 네, 지금 닭꼬치처럼 참새구이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가축인 닭, 이건 뭐 이제 닭고기도 그때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 병식이의 말은 뭐냐면, 아니 인간이 새를 잡아서 먹고 인간이 새를 죽이는 것이 나만 하는 거냐? 다들 그렇게 산다. 새를 잡아서 먹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얘기죠. 박제하는 놈을 못 되겠어? 병국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 멱살을 들어주었다.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계시도 않은 술집에서 웬 횡패냐고 주모가 다그쳤다. 자,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요. 병국이는 이제 새를 바라볼 때 이걸 생태보호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거고, 병식이는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새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요새를 죽이는 동생 병식과 도요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병국의 갈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했어요. 일단 이제 내용을 보면 병국이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새를 좋아하는 이유는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 이게 이제 70년대 억압적 시대 상황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웅포리의 변화가 드러나 있어요. 공단의 폐수방류로 오염되어서 고기가 잡히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촌이 사라지고 포장도로가 깔리면서 웅포리가 유흥가로 변하게 됩니다. 어부들은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며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고, 이게 변했죠. 이건 산업화 문명화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버지는 6.25 때 북에서 내려온 38따라지, 얘도 38따라지예요. 북에 남기고 온 가족들과 약혼녀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추운 지역의 철새인 도요새를 보면서 이제 고향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병식이는 도요새를 죽여서 박제해서 판매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꼭 도요새는 아니고 그냥 이제 새예요. 그냥 새를 죽여서 박제해서 판매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자연생태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병국과 인간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 가치관을 지닌 병식이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쓰인 부분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인 부분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시점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1970년대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동진강 하구라는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제, 비극적 역사현실 인식, 산업화의 폐해. 인간성은 이제 훼손된 인간성이라는 건 자연 파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제 각박해진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로 인해 타락한 삶에 대한 비판, 뭐 순수한 인간성 회복.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은 병국이,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죠. 특징은 시점, 역시 시점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입체적 구성이 사용된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요 부분이 과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면 내가 늘 찾는 집이 있는데 아버지 서울서 내가 낙향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아바이 집으로 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소개를 받았던 때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과거죠, 과거. 여기가 현재고.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이죠. 현재에서 과거로 갔으니까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인물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인물의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갈등의 이유라든가 뭐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표현 방식도 알아두시고 시점 변화 이런 특징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